자, 이제 워밍업으로 강의 배경을 끝냈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은 질병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말 그대로 사람이 현대인이 어떻게 해서 만성질환에 걸리게 되는가, 이걸 얘기를 할 겁니다. 질병론만 이해를 해도 인간의 본말은 거의 다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 인간론. 인간의 DNA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가? 아까 자동차는 설계도가 그 기준이 되고, 인간에 있어서는 DNA가 그 기준이 된다고 했죠. 그 DNA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처음 생명의 중심 원리, 생명의 중심 원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래서 인류 진화사와 인간 DNA의 속성을 알아보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인류 표준 생활 습관, 이른바 GS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자세히 아는 게 인간론의 목표가 되고요. 아까 생명과학의 이제 기반 원리가 이론이 생명의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했죠. 영어로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원장님들이 DNA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유전 물질. 이제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염색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이걸 막 이렇게 분해를 하다 가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아주 그냥 눈에 안 보이겠죠. 엄청 작아서 유전자라고 하는 DNA가 나오는데, 말로만 들어봤지 누구도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관심 있는 건 보통 형질이죠. 형질. 뭐 피부색이 어떤 색인가, 키는 얼마가 되느냐. 우리가 논하는 이제 뭐 장부, 체질 이런 것도 일종의 형질로 볼 수가 있는데, 생명의 중심 원리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DNA라는 유전 물질과 사람마다 눈에 보이고 관심 있어 하는 이 형질이 어떤 관계로 작용을 하는가, 이걸 밝힌 게 이제 생명의 중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DNA부터 시작을 하죠.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정보는 DNA에 보관이 되고, 이제 복제된 DNA가 스스로 자기를 복제를 하죠. 복제된 유전 정보가 RNA로 이제 전사가 되고요. 이렇게 RNA를 만들어서 이 RNA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이 합성되고, 이걸 번역이라고 하고, 이 단백질에 의해서 엄청 이제 복잡다단한 생체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들이 각각 자기 기능을 수행하면서 형질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눈에 보이는 그 형질이 그 뿌리를 찾다 보면은 결국 DNA로부터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생명의 중심 원리입니다. 다 알고 나면 엄청 간단한데, 그 하나하나를 공부하다 보면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전공서적을 찾아보셔도 되는데, 인체 생명 활동의 시작은 DNA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사용할 기반 명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의 역사도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이제 비록 이제 우리 인간은 제일 끝 무렵에 나타나긴 하지만, 이 앞의 과정을 모르면 환자를 딱 앞에 두고 말을 딱 꺼냈을 때 입이 안 떨어져요. 전체를 알면 알수록 임상에서의 이제 파워는 늘어나니까 간단하게 그 기반 지식을 살펴볼 건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우주에 뭐 처음까지 논할 수는 없고,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속해 있는 그 공간, 이른바 지구 대기권이죠.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공간은 그냥 막연한 우주 공간이 아니고 지구 대기권인데, 그 지구 대기권의 역사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탄생이 대략 한 40억 년 정도로 보는데, 뭐 달과 바다가 생기고 바크테리아가 생기고 세포가 만들어지고 동물이 만들어지고 뭐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해서 인간까지 나오게 되는 거. 이제 이런 건 뭐 기본적인 진화생물학 책을 참고하셔도 되는데, 이걸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략 그 형태를 알고 있어야 자기의 논지를 전개해 갈 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대충돌이 2번 있었고 지각 변동이 2번 있었는데, 이런 이벤트들을 좀 알고 계시면 이걸 좀 흥미있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가 각각의 따로따로 지식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히스토리로서 다가올 때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음양오행론, 이른바 동양 철학을 공부한 후로는 서양 과학에서 말하는 그 현상을 동양의 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난 이걸 대입을 시켜본 건데 이건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과학적 지식을 알았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가공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이제 그냥 재미로 해본 거고요. 중요한 건 이 큰 사건들 위주로 한번 훑어보시는 게 좀 도움 되실 거고, 그리고 반드시 알기를 추천드리는 건 이 사이에 산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산소가 생명의 진화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이 사고를 전개해 나갈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원래 산소는 원시 대기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놈이 대략 한 35억 년 전후에 이제 생겨나면서 이게 한 10억 년 가까이 엄청나게 번식을 하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박테리아니까 햇빛을 이제 계속 햇빛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면서 산소를 계속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지구 대기권에 산소 농도가 많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산소는 생명체 입장에서는 유독가스에 비슷해요.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막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산소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막 생명체들이 도망갔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산소를 피해서 도망가던 애들이 이제 세포에 핵이라는 물질로 이제 규합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애들은 그럴 거 없다, 이렇게 산소가 이제 활성도가 높고 하면 그걸 좀 이용해서 나도 에너지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춘 애들이 태어나죠. 그런 애들이 모여서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의 규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포를 보면 핵과 미토콘드리아가 공존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이른바 세포 이론의 시작인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산소가 전 지구 대기권을 장악한 이후로는 이 이후로 만들어지는 생명체는 하나같이 산소를 이용해서 하는 유산소 대사가 생명체의 기본 메커니즘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 세포도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이 진화의 고비마다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대멸종이 일어났어, 내지는 뭐 공룡처럼 막 엄청난 대번식이 일어났어, 이런 사건들마다 다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그 기본에 산소가 깔려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너무 부족해서 다 죽어버린다든가, 아니면 공룡처럼 산소를 이용하는 기술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몸집이 엄청 커진다든가, 이런 게 재미있는 현상들이 다 산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면 더 재미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포유류가 진화한 원리도 산소와 관련이 되고, 오늘 제가 주제로 삼고 있는 암도 결국은 산소가 그 핵심이 됩니다. 여튼 이 정도를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좀 더 쉽게 논지 전개를 같이 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구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방금 끝냈고요. 이제 드디어 인류 진화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의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인류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를 알면 인간 DNA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기반 지식을 보면, 보통 이제 인류의 초기 원시 인류 화석을 보면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죠. 고고 인류학이나 진화생물학자들의 연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대략 한 6,500만 년 전에 이제 운석이 충돌해서 공룡이 멸종됐다. 이것까지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엔 가설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정설로 이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공룡이 이 지상에 나와서 어슬렁거리는데 뭐 작은 동물들이 같이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작은 포유류 위주로 뭐 땅 구멍에 어디 숨어 산다든가, 동굴에 숨어 산다든가, 뭐 나무 틈에 끼어 산다든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공룡이 하루아침에 딱 멸종을 해버려요. 뭐 하루아침은 아니고 꽤 긴 시간이었지만, 공룡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포유류가 이 지구의 지상 위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대기권의 그 영역을 포유류가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 지구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서 포유류가 번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전체가 열대우림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쭉 열대우림 기후로 그냥 막 식물들이 번창한 거죠. 거기에서 포유류가 번성을 하다가 1000만 년 전쯤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이 확 올라가요. 융기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기후 변화가 이제 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00만 년 전에 남북을 관통하는 산맥이 출현하면서 이 가운데가 더 확 치솟게 되는데, 그래서 단면을 보면, 이 동서 단면을 보면 왼쪽은 그렇게 그대로 낮게 있다가 산맥은 아주 높게 치솟고 오른쪽은 고지대로 이어지고, 이런 단면이 이제 분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쪽에서 밀려오던 그 비구름이 이 서쪽에 지나가다가 이 산맥을 만나면서 비를 다 쏟아버리고 건조해진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몰려오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열대우림 기후는 1년 내내 이제 강우량이 많고, 그래서 큰 나무라든가 과실수라든가 이런 게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생태 환경인데, 점점 이 오른쪽이 건조화되는 거예요. 열대우림에서 건조화되면 이제 사바나 기후, 초원 기후가 되는데, 원시 인류가 이제 이 열대우림 기후일 때는 나무 위에서 과일이라든가 이파리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따먹고 살게 되는데, 그러던 애들이 초원 기후로 바뀌면서 이 큰 나무, 과실수가 줄어들어 버리고 풀밭만 막 무성해지는 이 초원 기후로 바뀌면서 그 생태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그 과정, 이 초원 기후에 적응하는 과정이 인류 진화의 역사가 됩니다. 그 첫 출발점이 직립보행하는 개체가 출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엄지손가락이 발달하게 되고요. 엄지손가락이 이 무지 대립 운동, 다른 손가락하고 맞닿을 수 있고 꽉 쥐거나 잡을 수 있는 이런 운동. 그리고 160만 년 전에 성대가 이제 완전히 트이게 되고 60만 년쯤 전에 대뇌 피질의 확대가 완성이 되면서 인간의 육체적인 진화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400만 년 전에 직립보행이 출현해서 이제 160만 년 전에 직립보행이 완성이 되는데, 직립보행이 완성이 됐다 이 말은 직립보행을 할 수 없던 개체는 싸그리 죽었다 이 말을 이제 포함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직립보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 직립보행을 완성하게 된 후로도 이 직립보행과 관련된 DNA 말고 다른 DNA들조차도 직립보행을 하는 그 상황에 최적화되는 DNA들이 다 추려진다, 이런 말들이 다 함께 포함되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이 인류 진화사 하나만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도 엄청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말하기에는 무리고,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제 블로그에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기본으로 하고 그 블로그의 내용을 참고를 해보시면 아마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반 지식을 갖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략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직립보행을 왜 하게 되나, 엄지손가락을 왜 써야만 했나, 성대가 왜 트일 수밖에 없었나, 대뇌피질이 왜 커질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들은 이 이후에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직립보행, 엄지손가락의 발달, 성대의 트임, 대뇌피질의 확대라는 순서로 인류 진화가 흘러왔고, 이 네 가지가 인간 DNA의 특징이다. 이것까지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직립보행과 대뇌피질의 확대, 이제 가장 첫 특징과 가장 마지막 특징이 임상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뭐 엄지손가락이나 성대, 팀 이런 건 이제 하나의 장기라서 흔히 예술적으로 그 쓰임이 늘어났죠. 이 엄지손가락 때문에 뭐 도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미술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성대가 트여서 뭐 노래 부르는 가수들 다 이제 이 능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언어가 발달하면서 소통이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일종의 장기라서 뭐 손을 너무 무리해서 안 쓰고 성대를 너무 무리해서 안 쓰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임상적으로는.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가장 첫 특징인 직립보행과 가장 마지막 특징인 대뇌 피질의 확대, 이 두 가지가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이것까지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방금 말한 인간 DNA, 인류 진화가 어떤 순서대로 흘러오고 그거에 동반되는 인간 DNA의 특징이 뭔지, 그 필연성을 이제 원장님들 한 분 한 분이 그걸 확실하게 내 마음에 떳떳하게 체득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이미지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상 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 나무 위에가 어떤 생태 환경이었을지, 뭐 포식자는 어땠을지, 뭐 열매는 먹이는 뭘 먹었을지 이런 걸 떠올려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뭐 초원 환경이다 하면은 초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먹이는 뭐였을지, 포식자들을 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됐을지 이런 걸 떠올려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이런 그림을 안 보여주고 그냥 말로만 그 설명을 해드렸더니 너무 그걸 어려워들 하시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준비한 게 이 이미지 자료입니다. 지금 보면 이 아까 이 지각 변동이 있기 전에, 이게 대륙이 동쪽이 융기하기 전에 전체가 열대우림 기후였다고 했죠. 그 열대우림 기후가 어떤 건지를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옛날 우리 그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군요. 타잔 영화에 보면 막 원숭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코끼리 나오고. 이런 빽빽하게 숲이 우거진 이런 열대 그 밀림이라고 하죠. 밀림.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파리가 막 너무 울창하니까 햇빛도 거의 가려지고, 이 새 중에 큰 포식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새들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제 못 들어오고, 땅 위를 돌아다니는 뭐 사자, 호랑이 이런 뭐 표범 이런 큰 포식자들은 나무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열대우림 기후일 때는 이제 원시 인류의 그 앞에 이 조상에 해당하는 이 종들은 나무 위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나무 위에서. 나무 이 가지라든가 이파리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매달려서 살게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수상 생활이라고 하죠. 나무수의 위치상자를 써서. 이때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런 나무들이 다 싸그리 없어져 버리고 초원기후로 바뀌었다. 이 말은 이제 보통 초원기후라고 하면 이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냥 광활한 벌판에 이 풀이라고 해봤자 뭐 짧으면 한 10cm, 20cm, 길면 한 1m 이런 키 낮은 풀들이 다 빽빽하게 있고,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나무는 아주 가끔씩 한 그루 있을까 말까 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풀만 있으니까 이제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 있겠죠. 그래서 풀과 그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벌판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 한 분 한 분 떠올려 볼 때 이런 그림을 같이 떠올리면서 상상을 해보면서 따라가셔야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열대우림에서 수상생활을 할 때는 그냥 나무 위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새도 못 들어오고 포식자도 못 올라가고 하니까 그냥 유유자적 살면서 열매, 꽃, 이파리, 곤충 이런 걸 이제 그냥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냥 먹다가 쉬다가 하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만약에 그 에덴 동상이 진짜 있었다면 이때의 삶이 에덴 동상에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나무들이 하나씩 다 없어지면서 초원기후로 바뀌니까 당장 이제 이 나무 위에서 이 초원이 땅 위로 내려온 원시인류들은 어떻게 먹이를 구했을까요? 이게 제일 진화에 있어서 화두가 되는데, 이 먹이를 구하는 거.
일단 어느 상황이든지 가장 주변에 많이 있는 게 첫 번째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일 먼저는 풀을 먹었겠죠. 풀을. 가장 많이 있는 풀. 풀 중에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 중에 이제 원시 인류가 잡을 수 있었던 초식 동물을 잡아서 먹었을 건데 그 당시에는 뭐 키도 한 1m 정도밖에 안 되고 체격도 작고 힘도 작아서 이게 쉽게 잡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죽어있는 동물의 사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위를 먹었다 이렇게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튼 풀과 초식 동물이 주 먹이가 됐을 거예요. 이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제 생각을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건데 약 500만 년 전에 지각 변동으로 이제 초원화가 진행이 됐고요. 대략 한 10만 년, 길게 보면 10만 년 전, 짧게 보면 10,000년 전까지 생활 습관이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어떤 생활 습관이 유지가 됐겠어요? 아까 말한 초원 기후, 초원의 생태 환경에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선택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이건 이제 인류학자들이나 진화생물학자들이 찾아내는 결론인데 인류는 300만 년 이상 동일하게 살아왔는데 150명 남짓의 무리로 그러니까 단체 생활을 한 거예요. 무리로 함께 살면서 수렵이나 채집을 통해서 먹이를 구했다. 이게 이제 연구 결과 밝혀진 내용입니다. 150명 남짓이 평균이니까 뭐 적게 잡아도 한 몇십 명, 많이 잡으면 한 200~300명 이렇게 뭐 모여서 살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혼자 산 게 아니라 무리 생활을 했다. 이게 중요하고 수렵이나 채집, 풀을 먹는 건 뭐 이제 식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걸 먹는 건 채집이라고 하고 초식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걸 잡아먹는 건 수렵이라고 하는 거죠. 사냥한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도 뭐 알아야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건 길게 잡으면 500만 년, 짧게 잡아도 한 300만 년 이상을 동일하게 살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힌트가 돼요. 동일하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진화생물학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인간 DNA의 특징을 뽑아낼 때 이게 아주 핵심 힌트로 작용을 합니다. 일단 그것까지만. 그래서 300만 년 이상을 동일하게 살아왔다는 말은 결국은 이 동일하게 살아왔을 때의 이 생활 조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인간 개체 DNA 그 서로 다른 DNA들 중에 이 생활에 가장 잘 적응한 놈들 위주로 추려지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뭐 몇십 프로 살아남고 또 한 세대가 지나면 또 그 중에 몇십 프로가 또 살아남고 할 때마다 계속 이 동일한 생활 습관이라는 채로 그 틀로 계속 이 제일 잘 적응한 애들을 걸러내는 거죠. 그런 작업을 최소 300만 년, 길게는 500만 년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결과 추려진 제일 마지막에 남는 DNA 세트는 이 수렵 채집기의 생활 습관에 완벽하게 적응한 최적화된 애들만 남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GS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 GS라는 건 General Standard Lifestyle of Human Beings, 인류 표준 생활 습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라서 이걸 인류 표준 생활 습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짧게 약어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연물 음식만 먹고 뭐 자연물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널린 게 그리고 이 수렵을 하기 위해서도 계속 걸어야 되고 채집을 하기 위해서도 계속 걸어야 돼요. 둘 다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거죠. 함께 뭐 몇십 명씩 때를 지어서 그래서 매일 결과적으로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을 걷게 되고요.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해 뜨면 일어나고 왜 그랬겠어요?
세상에 빛이 없으니까 해가 지면은 모든 게 그냥 깜깜해져 버리니까 뭘 할래야 할 수가 없었죠. 나중에 이제 불이 이제 발견되고 한 후에는 좀 바뀌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지금처럼 막 인공 조명 이런 거 뭐 상상이 안 되는 시절이니까 당연히 해와 함께 생체 리듬이 거의 정해지고, 그리고 150명 정도 남짓 무리로 모여 살았다 이 말은 평생 아는 사람이 뭐 한 150명이니까 한 2, 300명 됐겠죠. 대략. 평생 알고 지내는 사람 수가 이 정도였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하루에도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이 막 몇십 명, 몇백 명 이런 사회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대략 보면 이런 생활이 300만 년 이상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DNA도 이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생활 습관을 GS라고 이름을 붙여서 앞으로 이제 GS라고 하면 수렵 채집기의 생활 습관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튼 이게 가장 큰 힌트가 돼요. 제 사회에 있어서.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봤듯이 이 나무 위에서 살다가 초원으로 딱 내려오면 지금 보면 수렵이나 채집을 통해서 이제 먹이를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능력이 걷는 능력이었습니다. 걷는 능력.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이면 한 대략 한 5km? 5km에서 한 10km 정도 이게 걷는 건데, 이렇게 뭐 하루 종일 걸어서 이제 5km, 10km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옛날 그 수상생활 했던 때처럼 네 발로 걷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네 발로 걸으면 한 100m도 못 가서 막 숨이 헐떡헐떡 거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이 두 다리로 딱 서서 직립을 해서 걷는다는 게 아주 효율적인 장거리 이동 기술에 해당을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는 그게 당연하지만 처음에 원시인들은 나무 위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땅 위에 이제 네 발로 딱 이렇게 네 발로 걸었을 건데, 그때 이제 당장 제일 첫 고비가 하염없이 걸어서 이제 먹이를 구해야 되는데 네 발로 걷다 보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중에 이제 일부 개체가 어느 날 허리를 딱 펴고 두 발로 걷는 능력을 딱 얻은 건데, 이 직립보행이 인간 DNA의 특징이다 이 말은 하여튼 직립보행을 못한 개체는 다 죽었다 이 말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 두 발로 걷는 게 얼마나 이 먹이를 얻는데 치명적이었는지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직립보행이 가장 첫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엄지손가락이 발달하면서부터 뭐 도구를 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냥 기술이 확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뇌도 더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직립보행 같이 이제 큰 변화, DNA상의 큰 변화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략 이제 보면은 240만 년 정도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게 조금씩 이렇게 네 발로 있던 허리가 조금씩 일어나서 나중에 완전히 확 허리가 펴지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160만 년 전에 해당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성대가 이렇게 조금씩 더 트이다가 완전히 직립보행이 이루어지면서 성대가 확 트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유자재로 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대뇌 피질의 확대도 이 뇌가 처음엔 아주 작거든요. 한 500g 정도 전후 있다가 나중에 한 3배 이상 커지는데, 그런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 조직이 쉽게 생겨날 수가 없는데, 이 대뇌 피질의 확대는 거의 인류 진화의 초창기부터 함께 일어나다가 이 엄지손가락이 발달하면서 도구를 만들고 사냥 기술이 늘어나면서 고기를 많이 이제 동물을 많이 잡아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서부터 확 커져요. 확. 그래서 한 60만 년 전까지 계속 조금씩 커지면서 이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직립보행, 엄지손가락의 발달, 성대의 트임, 대뇌 확대는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이 엄지손가락이 대립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발달했다 이 말은 그렇지 못한 개체는 싸그리 죽었다 이 말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성대가 트였다 이 말은 성대가 안 트인 개체는 싸그리 죽었다.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이 인류의 생존 능력과 직결되는 조건들이었어요. 그런 것을 제 블로그에 이제 올려놓은 글을 토대로 원장님들이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걸 하지 않고도 내가 살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하나하나를 그냥 글자로서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야 오늘 강의 전체 내용이 더 이제 떳떳하게 자기한테 다가오실 거예요. 여튼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대략 이제 60만 년 전에 대뇌 표질이 확대가 완성이 되면서 인간의 육체적인 진화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진화생물학자들이 인류의 진화가 정지했다 이 말은 보통 이제 길게 잡으면 한 10만 년, 짧게 잡으면 한 1, 2만 년 전에 이 진화가 정지됐다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0만 년 전에 대뇌 피질의 확대가 완성이 되면서 대략 이제 인간의 육체적인 진화가 완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진화가 일어나려면 실제로 인간 DNA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인간 공통 DNA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가혹 조건이 계속 이어져야 바로바로 진화하고 연결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DNA가 직립보행을 하여금 변화가 됐다 이 말은,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개체는 먹이를 얻어서 살고, 직립보행을 하지 못하는 개체는 먹이를 못 구해서 죽어야, 그래야 이제 진화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먹이가 넘쳐가지고 직립보행을 하건 그냥 네 발로 걷건 다 먹이를 구할 수 있어. 이래버리면 변화는 생겼지만 이게 인간 DNA의 특징으로 인간 공통 DNA의 변화를 초래하지는 못하거든요. 이 진화가 정지됐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지금 사회도 이제 인간 DNA에 작은 짜잘한 변화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인간종 전체의 이 공통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죠. 너무 이제 다양한 상황이 펼쳐져 버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대뇌가 커진 후로는 왜 이제 이 적극적인 진화가 일어나기 어렵냐면, 일단은 사냥 기술이 머리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사냥을 너무 잘하게 되면서 먹이를 엄청 쉽게 구해버려요. 이제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사람보다 오히려 막 노동 강도가 더 적었다 막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 먹이를 쉽게 구하니까 일단 가혹 조건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진화 자체가 이제 크게 일어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뇌 피질이 너무 발달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이제 이 뭐 호랑이, 사자 이런 애들 보면은 자기가 먹이 구해서 배고플 때 먹고 그것 때문에 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 먹이를 못 구하면 죽고 이렇게 되는데, 대뇌 피질이 확대가 되면 머리가 너무 좋아지니까 이타주의라는 개념까지 이제 확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먹이를 구했어. 나는 살았고 이제 옆에 다른 개체는 먹이를 못 구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잡은 먹이를 다른 개체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이성 능력이 정말 이제 확장이 되면 육체적인 차이만 가지고 이 생존 능력이 결정되던 그때하고는 다른 상황이 펼쳐져 버려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 그리고 동시에 이제 식량이 늘어나고 머리가 좋아지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문명이 생기게 되는데, 문명이 생기거나 이렇게 생활 습관이 다양해져 버리면 어느 한 조건만 가지고 이 죽고 살고 하던 이런 진화가 빨리빨리 일어나던 이때하고는 모든 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다양성이 늘어날수록 진화는 더뎌지거나 안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보통 이제 대뇌 피질의 확대가 완성이 된 후로는 진화가 느려지고, 특히 한 10만 년 정도, 10만 년이나 1, 2만 년 전에 이제 농경이나 목축이 시작되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부터는 거의 이제 진화는 정지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건 진화생물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인간의 진화는 10만 년 전에 멈추었고, 특히 진화 심리학자들이 이제 많이 쓰는 법칙인데 사바나 원칙이라고 해서 인간 두뇌는 수렵 채집기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진화생물학이나 진화 심리학자들의 기본 명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당 도파민 반응이라고 해서 지금 현대인들은 다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걸로 힘들어하니까 이 당이 농축된 음식을 먹으면 몸에 해로운데도 뇌에서는 막 이걸 엄청 막 좋아하거든요. 도파민 같은 게 분비돼가지고 마치 막 마약처럼 막 와 좋아 막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를 왜 그럴까를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 지금의 뇌의 인식 수준은 이 10만 년 전에 이 수렵 채집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렵 채집기에는 계속해서 이제 걸어 다녀야 되니까 운동량이 너무 많고 이제 먹이는 잘 못 구하니까 당이 농축된 이런 음식이 마치 보약처럼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런 본능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의 현대인의 뇌의 인식 능력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보통 사바나 원칙이라고 불리는 건데 제 이론도 이 사바나 원칙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바나 원칙에 쓰인 기본 명제를 가지고 임상적으로 더 이제 확장시킨 거에 불과해요. 그렇게 보시면 더 쉬울 거고요. 그리고 생활습관병. 우리한테 중요한 생활습관병은 이때죠. 약 10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수렵 채집기 때에도 이제 뭐 사람들이 수명이 짧았겠죠. 짧았는데 그 원인이 생활습관병이 있어서가 아니고 생활습관은 완벽한데도 먹이가 부족해서 이제 수명이 짧았던 게 제일 큰 원인이었고 그렇게 해서 농경이나 목축이 이제 그 연구 결과로 드러난 문명이 되는 거예요. 먹이를 많이 구하는 기술이 딱 확장되면서 농경이나 목축에 등장을 하고 100년 전부터는 드디어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앉아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습관병이 정말 우후죽순격으로 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임상적으로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진입보행, 엄지손가락의 발달, 성대의 트임, DNA 피질의 확대를 보통 인간 DNA의 특징이라고 이제 진화생물학자들이 정리를 해줬고요. 이걸 정리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엄청난 방대한 연구를 해야 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일 건데 다행히 과학자들이 해줘서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열매만 따먹는 격이죠. 이 인간 DNA의 특징 네 가지부터 사유가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제일 첫과 제일 끝, 직립보행과 DNA 피질의 확대부터 사유를 출발해서 임상적인 내용을 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이 DNA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했는데 약간의 이제 생물학적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이제 생각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흔히 개체 DNA, 그러니까 이걸 인간이라고 치면 제 DNA에는 인간 공통 DNA라고 불리는 게 한 99.9% 이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같은 DNA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만 가지고 있는 개체 특이적 DNA가 한 0.1% 이하로 함께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라면 다 DNA를 가지고 있고, DNA는 그 자체적인 속성 때문에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나타납니다. 돌연변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그 돌연변이는 이제 시간에 비례하죠. 세포 분열 횟수에 비례를 하니까 시간에 비례해 생기는데 계속해서 이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랜덤하게. 그런데 우연히 이제 계속 이 환경도 변해가니까 이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걸 이제 적자 DNA라고 하는데 이 적자 DNA를 가지고 있는 개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더 늘어나겠죠. 그걸 이제 보통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거고. 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그 개체가 가지고 있던 그 개체 특이적 DNA가 선택이 돼서 그게 종 공통 DNA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아까 이제 GS 때처럼 가옥 생존 조건이고 그리고 그 DNA 차이로 인한 능력치의 차이가 크다.
그러면 그냥 한 몇 세대만 지나도 바로 이 종공통 DNA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먹이도 충분하고 이 개체 특이적 DNA가 나타나는 능력 차이가 작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냥 무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 걸려서 나타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연 선택이 누적되면 이 적자 DNA를 가진 그런 개체들이 처음에는 막 한 5% 이렇게만 있다가 계속 조금씩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시간이 오래되면 이 종공통 DNA까지 모든 개체가 그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인간의 경우에는 짧으면 300만 년, 길면 500만 년 이상 이 기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직립보행에 필요한 240만 년의 시간 외에도 그 후에도 또 계속해서 그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니까 꼭 직립보행에 관련된 직접 관련된 DNA뿐만이 아니라 다른 DNA들까지도 이 GS 때 생활 습관을 유지했을 때 가장 능력을 잘 발휘하는 DNA들까지 추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GS 때처럼 살 때 가장 능력을 잘 발휘하는 DNA들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인간 공통 DNA로 수렴되게 되는 거죠. 이 이론은 이제 기본적인 생물학 지식이 있으면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생물이 좀 난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은 정말 낯선 내용일 수가 있어서 꼭 그 블로그에 인류 표준 생활 습관이라는 글 제목이 있는데 그걸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이 과정이 사유의 고비예요. 이 단계가 떳떳하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막 뜬구름처럼 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뭐다? 인간 공통 DNA.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DNA도 포함해서 인간 공통 DNA는 수렵 채집기에 최적화되었다. 여기까지만 자기가 떳떳하게 찾아낼 수가 있으면 임상적으로는 충분합니다. 흔히 이제 이걸 진화심리학에서 사바나 원칙이라고 부르거든요. 현생 인류는 진화사의 대부분의 기간을, 그러니까 300만 년 이상이라고 하면 30년을 한 세대로 치면 10만 세대 이상이니까 대부분의 기간이죠. 대부분의 기간을 초창기 환경 또는 진화적 적응 환경, 이 말이 결국은 GS 얘기하는 거예요. GS 때 생활 습관. 친족 관계의 수렵 채집민이 150명 남짓 무리로 모여 살던 환경. 그러니까 150명 남짓 무리 생활을 했고 수렵과 채집을 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용한 과학적인 지식은 여기까지고, 이걸 가지고 저는 임상적으로 이제 풀어낸 거예요. 이걸 임상에서 응용하기 위해서 식사 습관, 운동 습관, 수면 습관, 그리고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대뇌 정보 사용이 어땠을까?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식사, 음식으로는 자연물, 제철, 전체식품. 이제 뭐 제철 음식은 지금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문명권이 다 섞여버려가지고 일단 자연물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동은 거의 이제 매일 낮 동안 하루 종일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걷기를 표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지면 눕고 해 뜨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수면의 표준. 그리고 평생 아는 사람이 150명 남짓. 그러니까 정보의 양 자체는 지금보다 엄청 적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없었다, 그건 아니죠. 당장 가혹 생존 조건이니까 잘못하면 죽고 잘못하면 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으니까 고민이나 스트레스는 많을 수가 있는데 정보의 양 자체는 지금과 비교도 하지 못하게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GS는 이 식사, 운동, 수면, 되뇌, 이걸 대략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공통 DNA의 최적 발현 조건이라는 걸 꼭 확실하게 알고 이제 넘어가셔야 이후의 내용들이 이제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뭐 사바나 원칙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몇십 년 전에 이게 처음 등장할 때는 막 급진적인 내용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뭐 이제 거의 현대 과학에서는 다 기본 명제로 작용한 지가 이미 몇십 년 된 얘기라서, 요즘 뭐 우리 몸은 석기시대 이런 책도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 책은 뭐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막 소설을 써놔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이 제목이 지금 이걸 표현하고 있어서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하여튼 뭐 현대 학문계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런 지식을,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 명제로 깔고 학문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 GS 이론을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눈이 제일 건강하게 사용되려면, 사람의 눈이 제일 건강하려면 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명제가 있을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GS 이론을 모르면 이건 막 빅데이터를 가지고 막 5만 가지 실험을 해봐야겠죠.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연구가 될 건데 이 GS 이론 하나만 알아도 당장 초원 환경에서 내가 먹이를 구할 때, 수렵이나 채집을 할 때 어떻게 내 눈을 썼을까를 떠올리면 바로 답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가까이는 수십 센티미터, 막 이렇게 뽀짝대는 경우는 없겠죠. 가까이는 수십 센티미터, 멀리는 한 몇 킬로미터 정도를 보고 사는 게 눈을 사용하는 표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면 안경 쓸 일이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살죠? 애들 때부터 가까이는 몇 센치 이렇게 막 모니터 기기 책 보고 한 거 생각하면 됩니다. 길어봤자 뭐 다 이게 건물 내에서 사니까 길어봤자 몇 미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들 보면은 10명 중에 뭐 7, 8명이 아니고 거의 뭐 9명, 10명이 안경을 써버리잖아요. 그냥 필연이에요, 필연. 이 GS 기준을 알고 나면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몸이 안 좋아진 게 필연이 돼버려서. 그리고 소리의 표준도 이제 보통 백색 소음이 되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조금씩 있는 존재하는 그런 소음. 근데 이 눈 같은 경우는 이 제한된 영역이 딱 아주 좁게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치명적으로 눈이 안 좋아져 버리는데 소리 같은 경우는 백색 소음 자체가 그 영역대가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어떤 특정 소리만 좀 듣고 살아도 눈처럼 치명적으로 되진 않는 게 그 영역대가 넓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건을 생각할 때도 그 GS 때의 영역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치명적이가 되기가 쉽죠.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하시면 분석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얼마나 마시는 게 좋냐? 이것도 막 요즘 뭐 그 어떤 의사분들은 막 1.5리터를 먹어라, 하루에 2리터를 먹어라,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GS 이론만 알아도 이제 그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갈증이 있을 때 상온의 생수를 마신다. 이 정도면 음수법은 다 요약이 돼버리는 거죠. 이 음수법,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느냐, 이거에 관련해서는 임상에서 좀 문제가 많이 돼서 제가 제 블로그에 도토리 키재기란인가? 거기에 그 카테고리에 적어놓은 글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유출을 해보면 인간이 만든 모든 인공물은 몸에 이롭기는 어려워요. 슬픈 현실인데 뭐 빌딩, TV, 차, 뭐 플라스틱, 세제, 화장품 다 뭐 플라스틱이 몸에 안 좋다는 거 쉽게 아시겠죠? 근데 하여튼 뭐 화장품 좋은 게 없네. 너무 쉬운 예만 드러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치과에서 하는 임플란트 시술 몸에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볼 것도 없이 안 좋은데 다만 이게 당장 죽을 정도로 안 좋은 거 아니니까 그냥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인공물들 사람이 만든 것들은 GS 때 없는 거잖아요. GS 때 없는 것은 뭐 누구한테나 다 치명적으로 안 좋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람한테 안 좋은 건 맞는데 그 정도는 다 이제 개체 특이적 DNA, 자기가 가지고 있는 DNA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화장품이나 세제 같은 것도 어떤 사람들은 막 진짜 소수의 누군가한테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 비율이 높지가 않으니까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치명적이 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안 좋고 이 눈에 잘 안 띄니까 그냥 쓰인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 같은 경우도 요즘 막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는데 미세먼지가 먼지라서 안 좋은 건 아니죠. 먼지라도 같은 먼지라도 흙먼지 같은 경우는 GS 때 많았죠. 그래서 그냥 흙먼지 좀 있어도 기침 몇 번 하면 깨끗해지는데 미세먼지는 같은 먼지라도 GS 때 없는 먼지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치명적이 되는 거죠. 요즘 막
산업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때는 없던 거라서. 그래서 하여튼 기준이 GS 때에 있었다 하면은 인체 내에서 뭔가 대응 기전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 먹는 그런 기술이 이미 포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GS 때 없었다 그러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체 DNA의 차이에 따라서 탈이 크게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고 멀쩡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 처리 기준도 지금에 비해서는 뭐 아주 한가했죠. 가끔씩 이제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정보 양 자체는 아주 적은 이 정도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 그러니까 기준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지금의 이 임상에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간단하게 GS론이 임상에서 어떻게 쓰이나 간단하게 봤고요. 드디어 이제 이 생활 습관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GS 때 생활 대략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보면 막 몇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도구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명이 몰려서 그냥 우르르 몰려 다니면서 이제 참고로 이제 GS 때 그 먹이를 얻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풀은 뭐 이제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딱 찾으면 그냥 뜯어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동물을 사냥을 할 때도 이게 뭐 막 창을 던지고 뭐 활을 쏘고 이런 거 아주 뒤에 뭐 문명이 나올 때쯤 나타나는 거고, 그냥 주구장창 쫓아갑니다. 그 동물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막 한두 명이 아니고 막 몇십 명이 함께. 그러니까 동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그때 인간을 만나면 거의 뭐 죽음이겠죠, 죽음. 막 몇 킬로를 도망가도 계속 쫓아와.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 직립보행을 해가지고 수렵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막 빨리 뛰어서가 아니고 막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냥 단체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지구력이 좋아가지고 막 몇 시간으로 쫓아가서 동물이 지쳐 쓰러지면 잡아먹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제일 큰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하나도 없고 전기도 하나도 없고 이런 생활을 떠올려 보시면 다 찾아낼 수가 있는데,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을 걷고 자연물 음식만 먹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평생 150명만 알고 지내고, 이 정도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도 각자 자기가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걸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이라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삽니까? 이 뭐 자동차, 이런 모니터 기기, 뭐 컴퓨터라든가 저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여기 빠졌는데 가공식품, 이 세 가지 정도가 요즘 삶의 대표적인 물건들이죠. 그래서 덕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종일 앉아서 생활하고, 이거 하나가 일당백인데 종일 앉아서 생활하고, 계속 서서 걷던 사람이 갑자기 종일 앉아서 생활을 해버리면 하여튼 치명적인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제 이건 본론에서 운동론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요. 그리고 가공식품, 정크푸드가 증가했다. 이것도 이제 음식론에서 다룰 거고, 불규칙한 수면 습관 내지는 너무 적게 잔다, 이런 것들. 이건 이제 명상론에서 잠깐 다룰 건데, 그리고 대뇌 가로 스트레스가 너무 폭증. 모니터 기기와 이제 이 인터넷을 동반하는 그 네트워크, 이 두 가지가 사람의 대뇌를 너무 무리를 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이제 본론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건강한데, GS 때처럼 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DNA에 있는 생명력이 100%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 생명력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의 생명력이 떨어져 있냐, 이거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 A는 하루에 그래도 한 2시간 걸어. 개체 B는 하루에 한 30분밖에 안 걸어. 이러면 당연히 개체 A가 자기 생명력에 비해서 더 많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쉽겠죠. 그게 이제 분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론이었고요. 인간론의 핵심은 GS론을 이해하시면 끝나요. 이제 뭐 DNA가 어떻고 진화가 어떻고 오래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GS론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DNA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 그것을 100% 발현하는 조건이
지했을 때의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이게 떳떳하게 와 닿으면 인간론의 내용이 이해가 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